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올해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했던 국내외 증시시장 특징들을 진단하고요. 내년에 시장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전망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업종과 투자 전략까지 가능한 한 시간이 되는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엊그제 연말 인사에서 신한투자증권 인사에서 특히 이제 우리 본부장님 전무로 승진하셨는데 네. 축하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승진 이후에 오늘 첫 방송 아니신가요? 올해 생방송이 처음입니다. 원래 방송을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특별히 부탁해서 오늘 좀 제대로 좀 시장을 진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송으로 안 나오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 방송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여러 가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한국 증시에 올해 정말 앞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연초에는 정말 네. 이 시장, 우리 시장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정말 암흑과 같은 시장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1분기, 2분기 뭐 지나면서 3분기부터 네. 이제 급상승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주 좋게 지금 4,000피를 넘은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네. 어떻게 우리 시장을 보셨는지 먼저 총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나중에 역사가 올해 한국 증시를 다시 재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월 달까지는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네. 5월, 6월로 가면서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도 좀 완화됐고 그다음에 네. AI 학생 사이클 쪽에서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수혜를 맛봤고요. 거기다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네. 자본시장을 굉장히 키우는 정책들을 끄집어냈고 부양책도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한국 시장에 큰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올해 저점 대비 고점 기준으로는 한 코스피가 한 2,000포인트 움직였고, 네. 연초 이후로 지금 코스피 주가 상승률이 한 70% 정도 되는 시장이라서 아마 역대 가장 거의 하락을 본 시장이지 우리 않을까라고 증시 보여집니다. 개장 이래 아마 최대 상승폭 아닌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상승한 네.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오랜 세월 시장을 보셨지만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한 해로 네. 이제 기록될 것 같은데, 네. 자, 한국 증시 일단 총평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럼 미국 증시도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렇죠. 만만치 않게 지금 올해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또 한번.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온고인 시장이고요. 네. 근데 한국에 비해서는 상승률은 올해는 조금 떨어졌죠. S&P 500 기준으로 한 20%대,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도 한 20,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 확산 사이클 과정에서 AI 기업들을 지금 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게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상승 촉매제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간단하게 먼저 올해 시장을 이제 총평을 해드렸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내년 시장 어떻게 될 거냐, 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겠냐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신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올해 화두가 됐던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5,000피 증시 전망을 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진짜 네. 코스피가 5,000피가 될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이제 밴드 제시를 각 증권사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얘기해 저희 하우스도 일단은 내년 코스피 밴드를 5,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한국 시장이 신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주주환원 강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제 했던 것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이런 다양한 제도적 요인들이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분명히 좀 디스카운트 시켰던 부분을 해소시킨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기업의 실적 개선, 펀더멘탈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 보면 내년에 한국 코스피가 순이익이 한 300조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내년에 한국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코스피 5,000 달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부장께서 진단해 주셨고, 그러면
충분히 달성 가능성은 이제 전망인데 네. 이 전망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고 네. 또 충분하게 이런 것까지 되면은 뭐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조건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한국 네. 경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수출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네. 대외 여건이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리 경제 여건이 좀 안정이 돼야 되고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갖춰야 될 건 뭐 특히나 한국 기업들 중에서 IT의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뭐 AI 버블 논란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AI 학생 사이클이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국내 쪽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재평가시킬 수 있었던 요인들,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주 환원 강화, 네. 그다음에 배당 분리과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거 다 네. 주주 환원 강화가 같이 맞물려 있죠.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지만 한국 시장의 어떤 올라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 조건은 결국 기업의 실적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필요만 해서는 안 될 거고 결국 뭔가 충분하게 갖춰줘야 되는데 그 충분이라고 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같이 맞물려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나 세제 혜택은 이제 만들었고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돈통들을 만들었거든요. 네. 뭐 국민성장펀드 150조라든가 아니면 BDC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돈통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얼마나 이제 산업에 잘 뿌리냐가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신성장 산업 정책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이제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리고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추냐 이게 한국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에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충분한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뭐 다행이라도 상법 개정도 좀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제 마련의 기반이 이제 됐다는 거 그런 건 이제 좋은 요소들인데 내년에도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게 일관적으로 잘 성사가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실적들이 또 이제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갖춰져야 사실 코스피 5천이 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올해는 이제 반도체 뭐 AI 업종들이 주도주로 이제 이끌었다고 보면 네. 내년에도 전반적으로는 이 업종들이 좀 네.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려면 주도주가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네. 저희는 AI 사이클은 아직 버블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 이제 출연형 AI에서 시작을 해서 AI 에이전트, 버티컬 AI, 뭐 피지컬 AI 네.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는 확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일단은 AI 사이클의 확산 속에서 수혜를 받는 반도체 업종은 계속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좀 붙느냐가 관건일 건데 결국에 AI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업종이죠. 예, 이런 네. 쪽이라든가 아니면 SI 업체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피지컬 AI 쪽으로 간다라는 건 결국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나가서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번지는 거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업종들도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재구축, 그다음에 AI 확산 사이클 때문에 떠오르고 있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예, 이런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아니다. 네. AI 버블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그다음에 에너지 쪽 또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다른 증권사들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신한 지금 리서치 본부 차원에서 네. 또는 이제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네. 어떤 숨은 업종이랄까, 네. 숨은 어떤 종목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은 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논란이 되는 건 아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업종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일 건데 네. 사실은 한국 내수 업종이다 보니까 성장성이 좀 닫혀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결국 AI 기술이 가장 먼저 활용될 건 그런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플랫폼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네. 저희는 내년에 좀 이런 업종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시장은 여전히 좀 닫힌 시장이다라고 보는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하우스보다는 네. 이제 신한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네. 이쪽을 더 상당히 유망하게 이제 상대적으로 네, 네. 보고 계신데 오늘도 보면 주가는 조금 맞습니다. 눌렸어요. 네, 맞습니다. 연말이 될수록 살짝 좀 눌린 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플랫폼 업종은 5천만 시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네.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리 좀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한국의 플랫폼 업종들도 글로벌리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의 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또 기회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견해대로 보면은 지금 연말에 눌려 있는 게 사실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쪽 네이버, 카카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내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지금 눌리는 게 그렇죠. 오히려 더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네, 결국 이제 AI라는 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확보를 해서 얼마나 이 소비자한테 접점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화 시키느냐 네. 구독화 시키느냐 이런 게 강점인데 네.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내년에는 좀 더 얘네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른 하우스 또 리서치 본부와는 다르게 신한 입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이쪽을 또 유명하게 많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코스닥 시장을 보면 상대적으로 뭐 올해 중반 뭐 3분기까지 좀 소외된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피만 이렇게 나홀로 오르다가 연말이 되면서 이제 코스닥도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또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스피는 70% 올랐는데 코스닥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하반기 많이 올라서 연초 이후로는 30% 넘게 올랐는데 대형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예. 정초에 됐었는데요. 코스닥 상장 기업이 1,7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구성을 보면 IT 기업이 한 650개 정도 됩니다. 거의 네. 40%에 육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거의 네. 2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들 섹터가 좀 좋아돼야지만 네.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더 갈 수 있는데 저희는 IT 소부장 업종들 내년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캐펙 사이클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아마 IT 소부장들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은 개별 종목들의 성격이 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사실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플랫폼들을 또 끄집어내고 있고, 거기에서 해외를 통해 갖고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내년에 코스닥 시장은 펀더멘탈 관점에서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제도적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네. 결국 지금 모험자본이라는 거, 생산적 금융이라는 걸 하도록 꺼내고 있는데 결국 비상장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엑시트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 관점에서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연금이나 이런 쪽도 이제 코스닥으로 벤치마크를 좀 바꿔서 자금 집행을 하자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세제 혜택들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코스닥 시장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를 거로 보십니까? 상대적 비교를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대형주도 많이 갔지만 사실 서학개미 쪽으로 많이 해외 투자로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초반에 한율이라는 또 한다면. 이슈 때문에 서학개미들도 좀 국내 쪽으로 한류를 시키려고 지금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돌아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 성과는 좀 괜찮지 않을까. 어쩌면 대형주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좋아지겠지만 해외로 갔던 우리 개인들이 네. 많이 돌아오면 네. 이게 자연스럽게 코스닥 시장에도 더 긍정적으로 미칠 그렇죠. 그런 시장이 네. 형성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단순히 수급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네.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라든가 제약 바이오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아질 여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까지 좀 맞물리면 그래도 좋은 수익률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IPO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상장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 이벤트가 있으면 또 시장에 또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네. 그 효과가 생기는데 네. 올해 시장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제 눈에는 이렇게 막 관심이 가는 막 IPO 이벤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시장이 많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는 새로운 스타가 나오지 않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사실 그런 스타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네. 내년에 이벤트 또 IPO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이 오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중에 이게 또 공급 부담으로 작용해서 네. 시장이 올라가는 걸 좀 막고 이러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올해는 IPO 대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내후년으로 가면 IPO 대여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뭐 섹터별로 보면 일단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비바리 퍼블리카 우리가 네. 토스증권으로 대표되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비선코리아라든가 뭐 이건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네. 쪽이고 거래소 쪽이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미뤄졌었던 이제 K뱅크 인터넷 금융과 관련된 네. 이런 금융 섹터들도 유망한 대여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팬립스 기업인 뭐 리벨리온이라든가 아니면 메가존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종 이런 쪽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가 계속 조금 SK온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네. 여기도 있고 뭐 SK 에코플랜트 이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변압기 건설하는 LX에서 나온 엑시스 솔루션즈 이런 쪽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로봇 관련해 가지고 뭐 HD 현대 로보틱스도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당장 1월달에 이제 서울 로보틱스 이런 쪽도 들어오고 있고요. 뭐 플랫폼 쪽에서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야놀자, 직방 이런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적으로 뭐 무신사라든가 아니면 구다이 글로벌, APR하고 비슷한 기업이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SSG.com 이런 쪽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PO 대여들은 지금 많이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대기 중이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내년에는 상당히 IPO 시장이 네. 좀 활성화되고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뭐 시장을 짓누르지 않고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이 되면 좋겠다. 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환율 문제 또 여쭤보고 싶어요. 환율. 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아까도 이제 대내외적인 변수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이제 증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환율이 지금 상당히 리스크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구두 개입하면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네. 내년 환율 전망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될지 네. 좀 진단을 한번 일단은 해주시죠.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던 배경은 대외보다는 이제 대내 요인이 우세했었던 것 같고요. 대내 요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일부 계속 투자를 했었고요. 뭐 사실은 구조적인 이슈이죠.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 역시나 지금 수출로 해서 돈 버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해야 되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앞으로 계속 투자 엄청나게 그렇죠. 해야 돼.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율이 계속 올라갔는데 네. 원화 약세라는 게 결국 해당 국가의 어떤 통화라는 게 펀더멘탈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화가 약세로 가는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내수 경제, 구매력의 악화를 시키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곡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불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외환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나온 거 한 세 가지 조치입니다. 첫 번째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달러 수요를 좀 누르기 위해서 한국은행하고 통화 수합을 연장하는 부분 내년 연말까지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건 이제 서학개미가 해외 투자하는 걸 국내로 좀 돌리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어떤 세제 혜택을 좀 주는 부분 완화시키는 거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외화 건전성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지준부리를 주는 부분 이런 정부들의 어떤 정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치솟기보다는 그래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보는 게 저희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또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지면 한국의 이제 수출 기업들이 또 채산성 악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속도로 좀 안정이 되고 변동성이 일단 줄어드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이제 전망을 해주시긴 했는데 미국이 이제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의 또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보면 되는지 또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미국은 지금 글로벌리 AI 사이클을 가장 선도하는 시장이고 저희는 AI 사이클이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가 지금 한 6,900까지 올라왔는데 저희는 내년에 S&P 기준으로 한 8,000까지는 갈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 AI 사이클은 계속 미국이 전도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몇 가지 리스크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겠느냐라고 보면 사실 미국이 지금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의 공급망을 확충을 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달러 약세라든가 그다음에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허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좀 막힐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 노이즈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 시장의 좀 변동성 아니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로 따지면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 뭐 중국, 일본 정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유럽도 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네.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어느 정도 한국 시장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네. 고민이 좀 깊어지는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개인들이 네. 전부 다. 네.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별 비중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숫자로 나라별 비중을 뭐 딱 제시하기에는 제가 그만큼 역량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에셋 클래스 모든 국가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주요 국가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근데 일단은 저희는 AI 사이클을 선도하고 있는 시장들을 좀 주목을 하자. 결국은 ITech 섹터가 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 일본, 뭐 대만, 중국 이런 쪽으로 이제 국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장들을 계속적으로 좀 투자해 나가자라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네. 이런 쪽이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강점 있는 나라들 시장으로 보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포함해서 네. 미국, 네. 중국, 네. 뭐 일본 정도까지 보시는 겁니까? 네, 일본도 네.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그런 바라보고 식으로 있고요.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투자 비중을 네. 그래도 가장 높은 거는 국장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내년에 우리가 뭐 어차피 홈바이어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한국 시장을 버리고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장도 뭐 중요하지만 네. 내년엔 좀 국장도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주셨고요. 네. 자, 앞에 저희가 또 이제 금운동 올림픽 랠리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원자재 뭐 투자 시장도 굉장히 화랑세를 보였어요. 네. 뭐 코인도 그렇고 코인 네. 뭐 요즘 또 많이 변동성이 눌리기도 했고 그렇죠. 조정을 네. 받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금 네. 그다음에 코인 네. 투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금이나 코인이 투자자들한테는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투자를 하거나 리테일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리테일에서 투자할 수단들도 많아졌죠. 뭐 ETF도 있고 아니면은 금강 기업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뭐 금 같은 경우에도 강산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금강이 뭐 금방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것도 여기가 일단 공급 제약이 계속 채굴은 하고 있지만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됐는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가격 측면에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좀 더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리테일 입장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일 것 같다. 수익도 있다 그러면 그만한 변동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코인보다는 약간 금, 네. 은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요즘 뭐 올해는 은도 많이 올랐고요. 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AI 관련된 이 전력 인프라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끝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신한투자증권 뭐 본부 차원에서 특별히 준비 중이신 내용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내년에 투자 시장을 보는 지혜 네.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서치 입장에서 워낙 이제 투자 정보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또 산업의 경계도 이제 많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의 바구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분석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보고서 생산 이 컨텐츠에 좀 집중이 됐다 그러면 요즘 이제 투자자하고 얼마나 만나가지고 딜리버리를 잘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시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이 좀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건 어떤 논리적인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그걸 숫자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넘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리서치를 만들고자라고 하고 있고요. 뭐 투자자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공급망 구축으로 대변되는 글로벌리 국제질서 재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걸 선도하는 AI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추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말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 이제 패시브 시장이라는 ETF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하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 전무님 오늘 바쁘시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